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아파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당 대신 거실에서 놀고 골목길 대신 복도에서 놀고 근데 학교에 가면 교실에서 지내고 방과 후에 상가에 있는 학원에 보내지고 왔다 갔다 이동할 때 본거처에 실내에서 이동합니다. 계속 실내 공간에 갇혀서 지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자연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미디어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를 알기 위해서 꼭 해보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골목을 좀 다녀요. 관광지보다는 네. 골목을 다니고 그리고 쇼핑몰보다는 그 나라 사람들, 주민들이 다니는 상점을 가서 좀 실제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뭘 사고 뭘 사 먹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요, 해외를 나가게 되면은요, 그 나라의 편의점을 먼저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그 누구도 나 오늘 편의점 가야지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가서 정말 그 나라의 음식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나라의 편의점을 꼭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관광하는 수준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깃발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벤치의 숫자를 세봅니다. 그 나라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회가 얼마나 건전한지를 파악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세봤는데 미국의 브로드웨이를 가서 세보면요. 한 860m 정도 길이에 벤치 숫자가 한 170개 정도 됩니다. 10m당 평균 2개 정도가 있는 꼴이죠. 서울의 신사동 가로수길 같은 데를 세보면은요. 비슷한 길이에 벤치가 한 2개, 3개 이 정도밖에 없어요. 신사동 가로수길. 그러니까 비율을 치면은 50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벤치의 개수는 사실은 우리가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뉴욕 같은데 타임스퀘어에 가면 있는 곳이 TKTS라는 데예요. 여기는 그냥 공짜로 앉아 있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브로드웨이 티켓을 안 사서라도 그 안에는 많은 광고판을 보는 거죠. 되게 재미난 게 여기 주변에 있는 전광판들이 거의 1년 광고비가 몇 조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냥 공짜로 앉아 즐겨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서 광고할 때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좋은 비싼 1등석은 저기는 공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은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침에 여러분이 출근할 때 현관문을 열고 나오시면은 만나는 모든 거리들이 다 움직여야 되는 공간밖에 없어요. 인도를 걷든지 차를 타고 이동하든지.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앉으려면은 돈을 내고 들어가서 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서울이 카페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는 5,000원 내고 스타벅스를 가고 누구는 1,500원짜리 커피숍을 가야 되는 거죠. 한 도시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세대, 다른 경제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머무르고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더 이 사회가 갈등이 심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대형 쇼핑몰들을 언제 가시나요? 저는 보통 브레이크 타임에서 이런 게 있어서 늦은 점심을 못 먹는데 오히려 그때가 대형 쇼핑몰의 푸드코트는 사람이 제일 드물고 또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때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미세먼지 심한 그것도 좋아. 어디 뭘 좀 주로 쇼핑몰을 잘 안 가긴 하는데 근데 미세먼지 많고 비 오는 날 뭐 누군가 선물을 사러 가야 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주차도 편하고. 네네. 저도 비슷하지만 저는 영화를 되게 보는 것도 좋아해서 저는 네. 항상 극장이랑 대형 쇼핑몰이 붙어 있는 데 가서 일부러 영화 시간 뭐 8시면은 한 2시간 전에 가서 친구들 같이 아이 쇼핑도 하고 네. 아이 쇼핑하면서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내가 본 거를 인터넷 가서 이제는 더 싸게 찾는 방법을 찾아요. 괜찮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것들을 우리 원스톱으로 다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쇼핑몰 안에서. 근데 문제는 대형 쇼핑몰은 생활엔 편리한데 건축적으로는 사실 건강하지 못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70년대 아파트 상가에서 시작된 원스톱 쇼핑이 발전해서 지금의 초대형 몬스터 같은 그런 쇼핑몰을 만든 건데요.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자연을 빼앗아 간다는 점입니다. 편리하고 시원하고 비도 안 맞고 지낼 수 있지만은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자연과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철에 시원한 에어컨인데 나오고 그다음에 사우나 가서 땀 빼고 따로따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서도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자연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쇼핑몰에 가면 꼭 멀티플렉스 극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장 상영작 같은 거라도 바꿔줘야 되는 거죠. 한 번씩 대대적으로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변화가 느껴져야 돼요.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를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변화하는 자연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변화하는 미디어가 대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극장이라는 미디어, 스마트폰, 그다음에 요즘엔 책이라는 미디어도 많이 갖고 와요. 그래서 코엑스 쇼핑몰에 별마당 도서관도 만들고 대형 서점들도 유치하고 그러는 겁니다. 별마당 도서관이라는 데는 천정고도 높고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유일한 곳이죠, 거기가. 그래서 근데 별마당 도서관의 역할이 뭐냐 하면은 그런 랜드마크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복잡한 지하 도로망에 우리가 항상 빛을 보고서 가면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마치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개선문이 가운데 하나 있잖아요. 그 12가지로 되어 있는 그런 도로망이 거기만 찾아서 가면 다 길을 찾을 수 있게끔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더 결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공짜로 머무를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쇼핑몰에 가면 계속 돈을 써야지만 그렇게 앉아 있거나 그럴 수 있는데 여기는 혼자 그러니까 가서 편안하게 쉬다 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착안을 하면은 만약에 우리의 도시에 이런 별마당 도서관 같은 공짜로 가서 앉을 수 있는 도서관이 근처에 많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만 권이 들어가 있는 도서관을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는 10,000 권이 있는 도서관을 100개쯤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 거죠. 아파트를 개발을 할 때 그 담장 대신에 거기다 담장 만들 돈으로 벤치를 놓고 사람이 머무를 수 있고 만약에 도서관을 하나를 거기다 경계부에다 지어주면은 우리의 도시가 훨씬 더 빨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핫플레이스는 코엑스몰이었어요. 근데 뭐 에어컨도 제일 잘 나오고 화장실에 휴지도 걸려 있고 그런 데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익선동이 좀 많이 떴죠.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많이 가는데 익선동이 뜬 이유가 그 각 길과 거리에 요즘에 뜨는 것들을 보면 핫플레이스라고 하는 데가 익선동, 경리단길, 삼청동길, 신사동 가로수길 길과 거리로 다 떴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에 왜 이렇게 다 골목길이 있는 핫플레이스로 갈까요? 과거에는 실내 쇼핑몰 같은 데가 핫플레이스였다가 운치가 그리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 동네가 지금 용산구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효창공원하고 남영역 딱 사이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직 오래된 밥집도 많고 시장도 아직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전거 타고 좀 골목골목 가서 이제 좀 찾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저 지금 산 지 한 2년 넘었는데 어떤 날은 역으로 가는 길을 지름길을 발견할 때도 있어서 너무 즐거웠던 적도 있었고 그런 좀 운치 같은 게 확실히 골목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골목길이 우리에게 주는 정감이 확실히 있죠. 네, 맞아요. 골목길과 쇼핑몰의 복도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하늘이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가장 큰 차이가. 복도도 밝지만은 거기 형광등 불빛이 있는 데고 골목길은 햇빛이 있거나 달빛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익선동 같은 데는 몇 발자국만 걸어도 새로운 가게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맞아. 변화도 많고 조금만 가면은 골목에 갈림길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새로운 풍경들이 계속 연출되죠. 그러니까 베니스 같은 도시가 관광도시로 유명한 이유가 결국에는 베니스가 단위 면적당 골목길에 갈림길이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을 경험을 해도 체험이 훨씬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100명이 가면 100명이 다 다른 경험을 하고 오는 도시가 베니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젊은이들이 그런 거리에 가면은 다른 이성을 만날 기회도 많아지고 본능적으로 사람이 많이 붐비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 골목길에 대해서 크게 가치를 두지 못했던 이유는 그냥 일상의 지천에 깔려있던 데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당도 있고 골목길도 있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다 지금 아파트로 다 이사를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는 가면은 골목길 없이 복도만 있고 주로 다 다른 집에 갈 때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간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일주일간 온라인에서 3번 이상 물건을 구입하신 분 있나요? 여러분 중에? 좀 많죠. 저는 어저께는 3개 넘게 구매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옷 같은 게 한국에 많은 게 잘 없어요. 그래갖고 해외 직구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서 되게 많이 이용하는 진짜 편이에요. 짜증나네요, 진짜. 또 다른 분들은 또 온라인 쇼핑 많이 하시죠? 네. 사실 이게 길거리에 이런 가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현재 이 도시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니까 길거리 실제로 물건 파는 가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식당밖에 없어요. 맞아. 제가 길을 걸으면서 가게들이 다양하게 배치가 돼 있고 풍경이 바뀌어야지만 사람이 걷게 된다고 했는데 길거리에 가게가 많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점점 안 걷게 되는 거거든요.
식당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거의 사라질 거예요. 그냥 배달의 민족 일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 배달시켜 먹으면은 굳이 내가 비싼 임대료를 내고 1층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가격대가 아까 얘기하신 네. 대로 지역마다 너무 물가가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청담동에 살고 있는데요. 부자다, 부자야. 저희 회사가 청담동에 있는데 여기는 최소 배달 금액이 네. 15,000원부터. 맞아. 진짜? 네. 근데 저희가 식대가 12,000원이거든요. 원래 10,000원이었다가. 그래서 혼자는 절대 못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네, 같이 멤버랑 같이 시켜 먹거나 그래야지. 아니면은 시켜 먹을 수가 없게 돼요, 혼자. 네. 점점 이 추세로 가는 거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그 홍대 앞에서 맨날 시켜 먹던 중국집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국집 짜장면 값이 거의 딴 데 한 절반 값, 3,500원 정도 했어요. 중국성이라고. 너무 옛날 얘기예요. 예. 되게 옛날. 네. 그거 너무 싸가지고 맨날 거기서 시켜 먹는데 진짜 배달도 무지하게 빨려요. 전화하면 3분 만에 와요. 사발면보다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가격이 싼 이유는 지하실에 부엌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6개월 시켜 먹고 지겨워서 이제 아이라고 하는 중국집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전화해가지고 딴 데 시켜 먹었더니 중국 그릇에 오는 거야. 같은 가게가 배달만 하는데 6개월에 한 번씩 전화번호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몇 년 지나면은 어저께 시켜 먹은 김치볶음밥이랑 오늘 시키는 알리오 올리오가 같은 부엌에서 만들어진 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점점 없어질수록 사실은 이 도시가 삭막하고 거기 길거리엔 편의점만 남아있는 그런 도시가 될 가능성이 많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는 어떤 주거 환경들이 이런 문화적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시면은 지하철을 타면은 항상 이렇게 이어폰을 끼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그런 너무나 퍼블릭한 공간 안에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힙합 가수 하면 어떤 아이템들이 떠오르나요? 힙합. 금리빨. 그렇죠. 금리도 있고 네. 그 목걸이도 막 큰 거. 네, 그쵸. 큰 바지. 큰 옷. 그리고 후드티 같은 것도 많이 맞아요. 이 사람들이 가난한 슬럼가에서 자라난 사람들이고 거기서 나온 음악들이잖아요, 대부분 다. 자기만의 사적인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기 위해서는 모자를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후드 모자를. 후드티를 뒤집어 쓰면은 요만한 내 방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와. 다 자기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통 집보다 차를 먼저 사잖아요. 맞아. 그 차는 사실은 이 사회에서 가장 손 씻고 싸게 내 방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차를 사면 맨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딱 차를 샀어요. 기름 넣잖아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먼저 사면 하는 거는 선텐지를 바릅니다. 그 이유가 선텐지를 발라야지 내 방이 더 프라이빗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 80년대 때 선텐이 금지될 때는 커튼도 달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태에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시에게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나만의 공간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집에 방이 3개인데 하나는 침실이고 하나는 뭐 창고 겸 옷방이고 하나를 과감히 테이블만 놨어요. 그래서 거기만 벽지를 좀 색깔 벽지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방에 들어가면 갑자기 다른 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차나 뭐 술을 마실 때보다 거기에 있으면 좀 다른 이야기를 좀 깊은 이야기를 또는 미래 좀 지향적인 좀 더 큰 이야기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좀 너무 신기하리만큼 아파트에 있는 기분이 안 드는 공간이어서 너무 좋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공간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거울과 비슷해요. 자기를 반사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간 안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이게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 케렌시아라고 그래서 그런 거 만들잖아요. 자기만의 케렌시아라는 거가 투우사들이 보통 투우 가기 전에 자기만의 조그마한 방이거든요. 이렇게 나를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 필요해요. 요즘 학생들의 핫플레이스는 코인 노래방입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한 1,000원 내면은 2, 30분 정도를 자기 방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 학원에서 학원을 떠돌잖아요, 계속. 그 사이에 잠깐 짬이 나는 시간에 내 프라이빗한 공간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죠. PC방 가는 것도 사실은 아이들이 몇천 원짜리 용돈으로 자기 또래들끼리만 모일 수 있는 방을 사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 애들 보면은요, 학원에 5분만 늦어도 문자가 날라와요. 너무너무 감시 속에 사는 거예요. 중2병이라고 하는 병은 사실 어른이 만든 병이에요. 그러니까 저 핀란드의 착한 애들도 대한민국에서 6개월만 키우면 다 중2병에 걸리죠.
정말로? 그런 감시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인격이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나만의 공간을 만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 사회에서. 혼자라도 있는 그런 공간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점점 공간을 소유한다는 건 힘들어져요. 내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받으려면 공간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근데 그런 거를 가장 손쉽고 싸게 이 사회, 현대 도시에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저는 2초 텐트를 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렇게 접해 있어도 딱 던지면 2초 만에 탁 펴지는 게 있어요. 아, 원터치. 그래서 한강 시민공원 같은 잔디밭에 가서 2초 텐트 딱 피면은 그 드래곤볼의 캡슐 주택 마냥 딱 내 집이 하나 나와요. 맞아. 근데 이 텐트라고 하는 거가 다른 건축물의 공간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텐트 공간이 특별한 이유는 천정이 둥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종의 돔 공간이잖아요. 성당과 비슷한 거예요. 성당 안에 돔 공간. 우리가 동그랗게 돼 있는데 안쪽에 그 놓여지게 되면은 내가 안긴 듯한 느낌이 들어요. 맞아. 사람이 안을 때도 동그랗게 안고. 사실은 그거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런 가장 손쉬운 게 2초 텐트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남자가 있던지. 그러면 한 지붕에 살기 전에 그런 동그랗게 쌓여져 있는 돔 공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산을 쓰면 되는 거예요. 우산이라는 공간이 돔 공간이거든요. 특히나 비가 내리면은 좌우로 쫙 비가 내리니까 모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한 공간 안에 2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도 뽑고 싶으실 때는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들고 나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간으로 그렇게 사람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간에 숨은 권력들의 그 코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꼭대기층이 제일 높은 권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루프탑 카페 같은 것들이 인기잖아요. 현대 도시 안에서 가장 손쉽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고 올라가서 내려다보면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 루프탑 카페입니다. 높이 관점에서 보면은 제일 높은 데가 결국에는 제일 권력자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들이 잘 못 보고 나만 딴 사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실에서 부장님한테 껴안은 다음에 깨지고 나서 그다음에 옥상 올라가서 담배 피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 방이 꼭대기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층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옥상 정원이라는 데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제일 꼭대기층이거든요. 오, 권력자. 이런 권력자. 뷰가 되게 좋고 그런 건 다 좋은데 이제 다만 좀 단점이 뭘 놓고 왔을 때 물건을 다시 찾으러 가는 게 되게 마음이 안 내켜서 그냥 포기하고 그냥 놓고 가자 이럴 때가 많고 가장 좀 안 좋은 거는 좀 급할 때 있잖아요. 배변 네. 활동이 급할 때 제가 예전에 15층에서 한 4년을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15층까지는 버티는데 15층부터는 이게 몸이 배어서 그때부터 위기가 닥쳐와요. 그런 걸 지금 계속 적응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높은 층에 올라갈수록 더 권력자라고 그랬잖아요. 회장님 방도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사람, 상관을 높은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높은 데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결국에는 나를 노출시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거를 이제 관음증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게 성도착증으로만 생각하고 우리 다 관음증 환자예요, 사실은. 우리가 맨날 보면은 극장 가잖아요. 극장이 관음증의 대표적인 공간이에요. 어두운 데 숨어서 딴 사람 밝은 데는 사람 훔쳐보는 거. 홈페이지 들어가 보는 것도 다 관음증이에요. 공교롭게도 요즘 엠플레잉 역중한 노래 제목이 옥탑방이더라고요. 오, 권력자. 그것도 음악 차트 맨 위에 올랐으니까 권력자인데 아, 감사합니다. 아, 그렇지 좀 않습니다. 한 곡 일부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너는 별을 보자며 내 손을 끌어서 저녁 노을이 진 옥상에 걸터 앉아 Every time I look up in the sky yeah. 근데 단 한 개도 없는 star yeah. 괜찮아 네가 내 우주고 밝게 빛나줘 그럼 칩니다. 자, 여러분들은 카페에 가면 주로 어디에 앉으시나요? 창가. 저도 창가죠, 창가. 그렇죠. 저는 구석에 창가. 앉아요. 구석대 있는. 저도 창문 쪽. 창가. 햇살. 그게 구석에 앉는 사람들은 이게 가려져 있잖아요, 벽에.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늑한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관음증인 거죠. 기승전 나를 은폐하고서 은폐하거든. 창가도 관음증의 대표적인 장소예요. 그래요? 네, 다른 사람 훔쳐보기 때문에. 아, 저 피플 워칭 되게 좋아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리창 너머라는 데가 투명한 것 같지만 반사가 돼서 잘 안 보여요. 안쪽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스툴 자리고요. 창가 스툴 자리. 맞아. 거기도 좋아요. 그게 그냥 창가 자리보다도 더 좋은 이유는 그냥 창가는 앉아 있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내가 행인을 보려면 고개를 돌려서 봐야 돼요. 맞아. 스툴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내가 지나가는 행인의 옆모습을 훔쳐보는 거야. 관음증. 저는 좀 우리 제일 모두가 싫은 거 다 아니에요? 그래서 스툴 자리는 보면은 올라가서 딴 사람 옆에서 계속 훔쳐보고 또 의자가 높잖아요. 시선도 높아요. 서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스툴 자리가 더 권력을 느끼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페에 가서 앉을 때 그때 되게 중요한 그런 원리들이 그 안에 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직사각형 테이블이 있잖아요. 네. 어디가 제일 상석이에요? 직사각형 테이블에서. 새로 저기 석진이 자리가 석진이 자리. 왜냐면 보통 이거는 이렇게 되죠. 회의 테이블 사무실에서 보통 회의실 같은 데 보면은 양쪽으로 한 10명 쫙 있고 회장님이 그 가운데 앉아요. 네, 맞아요. 그럼 사원들은 다 고개 돌려야지 회장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회장님은 고개만 되면 옆모습을 다 보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서 저쪽 좁은 쪽이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석진이 자리가 근데 보통 계산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저기 안 앉지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권력을 그런 거 싫으시면은 원형 테이블에 가시면 돼요. 원형 테이블에 앉으면은 이게 누가 우두머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맞아. 그래서 그 아더왕 보면은 원탁의 기사라고 하잖아요. 기사들끼리 암투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 서열이 없게끔 만들려고 동그란데 우리가 보통 보는 유엔 테이블도 동그랗고 국가끼리 회의할 때는 대부분 다 동그랗게 앉던지 아니면은 긴 쪽에 앉아서 가운데 서로 마주보게 앉는 남북 회담 같은 거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지금 저 네모난 테이블에 석진 씨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분이 이제 핵 인싸야.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친해지고 싶다. 그럼 내가 어디에 앉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으세요? 1번. 1번? 3번. 1번. 1번 아니면 3번 비슷한 짤 아닌가요? 뭐가 되는지 시선으로? 모르겠네. 지금 보면은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 오른쪽. 네, 맞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너무 멀어서 대화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쪽 모서리에 앉을 때 제일 좋아요. 모서리에 앉으면은 시야에는 들어오면서도 부담스럽지 않게 대화가 돼요. 그게 한 45cm 정도 적당한 거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제 1번이 3번과는 다른 건 뭐냐면 왼쪽 얼굴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모든 대부분의 얼굴들이 오른쪽 얼굴보다 왼쪽 얼굴이 더 잘생겼어요. 저도 왼쪽이 더 오른쪽보다 왼쪽이요? 왼쪽 맞아. 맞아. 나도 맞아. 그 친구. 그렇죠. 미술관 같은 데 가서 초상화를 한번 보세요. 초상화들 보면은 대부분 다 왼쪽 얼굴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자리가 1등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미국의 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이 만든 그런 거리가 있어요. 공간의 근접학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끼리 아주 가까운 사이는 45cm 안에 들어오는 사이래요. 엄마와 아이, 연인들 이런 거죠. 그다음에 뭐 그보다 좀 약간 어느 정도는 가깝지만은 거리는 두고 싶다. 1m 정도. 그다음에 비즈니스적 미팅을 할 때는 뭐 3m 60 정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적절한 그런 공간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 타면 불편한 거예요. 들어가면은 다 45cm 이내에 막 모르는 사람들 들어와 있잖아요. 맞아. 소파 배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1인용 벤치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놓는 배치를 하고요. 우리나라의 거실의 소파 배치를 보면은 서너 명이 앉는 긴 소파를 맞아. 한쪽 벽에다 놓고 건너편 쪽에 텔레비전을 놓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안에서 가족들끼리의 관계가 결정이 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1인용 소파가 이렇게 되는 것들은 사실은 서로 얼굴을 볼 일이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더 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부분 다 그런 소파 한쪽으로만 놓고 텔레비 보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다 텔레비만 보게 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가족 관계를 만들려면은 사이드 체어를 놓는 게 좋은 거예요. 아까 우리 테이블에서 봤다시피 45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옆자리, 모서리에 앉는 관계 같은 것들을 놔줬을 때 가족들끼리 훨씬 더 사람들에게 관계를 좀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는 거죠. 브라이언 씨는 인테리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 놀러 왔을 때 저는 이제 하우스 파티나
약간 디너 파티 같은 거 되게 즐기면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선은 조명 같은 경우도 LED 절대 안 써요. 사실 LED가 뭐 전기세 아끼고 뭐 이런 거 좋은데 분위기는 되게 막 독서실 병원 같은 분위기 나서 아늑한 공간처럼 안 느끼니까 맞아요. 저는 아예 할로겐으로 아예 디머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밤에는 집에 딱 왔을 때 아예 이렇게 밝게 하면은 정신적으로 너무 이렇게 딱 잠 깨는 기분 나니까 저는 아예 어둡게 해서 캔들 같은 거, 틸라이트 캔들 다 저는 네. 매니저가 와서 미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캔들 많이 트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이 말 할 정도로 제가 그렇게 많이 틀고 또 저는 이제는 그 시즌마다 그냥 쿠션 하나 뭐 만약에 겨울에는 빨간색, 주황색 톤으로 갔으면은 봄, 여름엔 파란색, 시원한 색깔들, 초록색, 자연 색깔로 바꾸고 나무도 만약에 겨울에는 뭐 포이세치아 같은 크리스마스에 자주 보는 꽃들 놓고 봄 되면은 그거를 이제 튤립으로 바꾸고 겨울 되면은 나무로 바꾸고 요거를 큰 돈을 쓰지 않고 쉽게 포인트만. 바꿀 수 있는 거 그럼 진짜 분위기 확 달라지니까 만 바꿔도.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우리 집에서만 모여요. 편하니까. 그래서 예. 그 특히 조명 같은 경우가 말씀하신 대로 조명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다운라이트를 사실은 좀 줄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위로 천정으로 빛을 때려가지고 반사시키는 우리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가면은 광원이 안 보이게끔 디자인돼 있어요. 맞아 맞아. 그게 눈에 직접 들어오는 광원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아까 촛불 같은 아주 약한 불들만 들어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반사를 시켜가지고 은은하게 만들어주는 게 좋고요. 그 파장의 그게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LED 파장과 백열구의 파장과 촛불의 파장이 달라요. 그게 훨씬 더 촛불이 그 온도 때문에 이렇게 파장도 좀 길면서 우리한테 편안한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도 살짝만 바꾸면 조명을 좋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대부분 다 발코니가 우리 있잖아요. 근데 그 발코니를 확장을 하는 집들이 많아요. 근데 혹시 발코니를 확장을 안 한 그런 집이 있다면은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커튼을 꼭 거실 쪽에 달지 마시고요. 바깥쪽 유리창에 다세요. 왜냐면 우리나라 아파트는 해가 진 7시 이후에는 당연히 커튼 다 쳐야 되거든요. 건너편에서 보이기 때문에. 그냥 커튼을 치는 순간 그 발코니 1.5m의 면적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튼을 바깥에다 다시고요. 그리고 어차피 치더라도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발코니에다가 꼭 조명을 따로 다세요. 보통 그런 발코니에 달려진 조명은 아주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밝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를 밝게 해서 거실에 불을 끄고 그 발코니 쪽에 불만 켜요. 그 집이 훨씬 더 넓어 보입니다, 거실이. 그리고 거기다 화분을 놓으면 그냥 온실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팅과 커튼의 위치만 바꿔도 우리의 인테리어를 훨씬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경험해본 공간 중에서 되게 괜찮은 창의적인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그 MIT의 인피니티 코리도어라는 그런 게 하나 있습니다. MIT 캠퍼스는 둘로 나눠져 있어서 서쪽 부분에는 기숙사가 있고요. 동쪽에는 학교 교실이 있어요. 걔네들이 하나의 건물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저 몇백 미터 되는 그 거리를 따라서 1층의 복도가 모든 다른 다양한 과들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걸어가면은 제가 건축가 학생이지만은 재료공학과가 요즘 무슨 연구하는지, 수학과가 무슨 연구하는지, 조선공학과가 요즘 뭐 연구하는지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실험실도 볼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재료공학과가 전자현미경으로 이렇게 분자 구조를 찍은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게 건축 공간으로 적용도 되고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런 거가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전공자들이 그곳에서 다 부닥치면서 생각들이 이렇게 창의적인 영감들을 받는 거죠. 그래서 MIT의 20번 빌딩이라고 하는 거기는 다 넘버가 매겨져 있거든요. 거기는 노벨상을 배출한 사람이 9명이나 됩니다. 2차 대전 중에 아주 임시로 지어진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이 건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넘버가 매겨져 있는데 뭐 226 써 있어요. 그러면은 뭐 2층에 있는 사무실인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3층에 있는 사무실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엉망인 거죠, 막 배치가. 근데 그게 특징이 뭐냐면은 연구실 번호가 제각각으로 되니까 방 찾아다니다가 다른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제약회사에서 이렇게 신약 개발에 성공하는 창의적인 사람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쓸데없는 잡담을 많이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부서 애들하고 잡담하고 그다음에 뭐 청소부랑 떠들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할 때 창의적인 생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또 다른 사람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공간이 또 제가 경험해본 건 뭐냐면은 하버드 대학의 건축대학 스튜디오가 진짜 괜찮은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 독특하게 계단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돼 있어가지고 4층이 쭉 한 방에 다 연결돼서 보이죠. 그러니까 학기가 딱 시작을 하면은 텅 비어 있어요, 교실들이. 한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데 근데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애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모형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막 전시를 해요. 그러면 자극을 받는 거야.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지금? 집에 가려고 그러다가도 누가 계속 다 밤새고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진짜 재밌는 거는 저희가 한 스튜디오가 한 12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저 방에서 한 40개 정도의 스튜디오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7학기를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요. 3년 반을 석사 과정이. 그럼 7학기 동안에 한 학기에 40개씩을 보니까 4, 7이 28에서 280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실제로 자기가 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경험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있었던 기숙사방이 되게 독특해요. 예전에 호텔방을 개조해서 그냥 기숙사로 넘긴 그런 데였어요. 그래서 배치도를 보면은 되게 독특한 게 복도를 딱 들어가면 왼쪽에 2명이 쓰는 방이 하나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앞에는 저렇게 화장실이 있어요. 샤워하는 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제가 사는 방이 거기 있었어요. 제가 다른 친구랑 같이 쓰고 그다음에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은 거기에 다른 또 고참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박사 과정에 있어서 한 6년 넘게 이 학교를 다닌 제일 고참인 학생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왼쪽 2명의 학생들은 거의 얼굴을 볼 일이 없어요. 그냥 뭐 화장실에 뭐 대변 금지 이런 거 메모나 남겨놓는 정도의 사이에 얼굴을 만날 일이 별로 없는. 근데 그 안쪽에 있는 친구가 제일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친구 방에 못 들어가지만 그 박사과정 친구는 제 방과 저희 룸메이트 방을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저는 프라이빗한 공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서열을 나누자면은 제일 오른쪽 방이 제일 권력자, 2번째가 맨 왼쪽 방, 그 다음에 제가 제일 후진 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나눠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회장님들 방 이런 데는 비서실을 거쳐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들어가기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기숙사 배치 같은 것들이 그 학교의 어떤 문화를 잘 보여줍니다. MIT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5명이 사는 방인데도 그 안에서 다 공통적인 거는 다 5명이 아시안이었어요. 중국에, 홍콩에, 뭐 싱가포르에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근데 하버드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하게 만들어요. 얘들은 하버드 대학교 학부 1학년 학생들은 다 하버드 야디에 있는 기숙사에 다 방을 배치를 받는데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짝을 지어주는 애랑 둘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컨비네이션이 자기네들의 뭐 거의 한 100년 가까운 노하우에 의해서 나온 거래요. 그래서 자기를 설명하는 거를 몇십 가지를 적어요. 뭐 나 음악은 뭘 좋아하고 생활 시간대는 어떻게 돼 있고 막 뭐 쫙 쓰고 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생길 만하게 컨비네이션을 만들어요. 특이한 거가 하버드대 출신 중에서 그 알고라고 미국 부통령 하시던 분이 있죠. 불편한 진실 찍으신 그분. 그 부통령 알고하고 타미리 존스라는 헐리우드 영화배우 스타가 있는데 둘이 같은 룸메이트였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원의원 귀한 집 아들이었고 한 명은 미식축구하고 연극에만 관심이 있는 두 애를 섞어가지고 같은 방에서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인 거예요. 나를 자극 줄 수 있는 다양성을 어떻게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공간이라고 하는 거 더 안에 들어갔을 때 정말 엄청난 권력을 느끼게 해주는 거를 잘 써먹은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이 사람은 이 화가와 건축가를 꿈꿨던 사람이 이제 어쨌든 정치가가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건축을 어떻게 하면은 잘 이용해서 사람을 써먹을 수 있는지 움직일 수 있는지 잘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연설하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막 라이팅을 서치라이트를 쫙 켜놔요 밤에. 그 서치라이트 길이가 몇백 미터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마치 그리스 신전에 있는 기둥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얀색 기둥처럼.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옆에서 지도해줬던 사람이 누구냐면 슈페어라는 알베르트 슈페어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총독 관절을 이 사람이 설계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체코 대통령이 히틀러하고 협상을 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 총독 관절을 갈 때 복도를 막 엄청 길게 만들고 천정고도 높게 만들고 복도의 끝에는 엄청나게 큰 조각품을 놓고 완전히 막 스케일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끝에 가서 총독 관저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실신했대요, 기절. 그래가지고 정말 그 건물의 디자인 컨셉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는 느낌을 받게 하겠다. 그게 컨셉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기절해가지고 그 히틀러 주치의가 주사 놓고 살아나가지고 항복 문서에다 사인하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 안의 공간을 더 중요하게 만들게 느껴지게 하는 것들인 거죠. 프랭크 게리라는 건축가를 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분인데 스페인 빌바오에 가면은 구게나임이라는 미술관을 설계한 분입니다. 근데 모양이 되게 특이하죠. 네. 그래서 빌바오 구게나임이 만들어진 다음에 완전히 이 동네가 낙후되어 있던 동네가 거의 전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됐어요. 이런 형태를 만들게 된 계기를 보면은 이 사람의 유년 시절을 보면 독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좋은 추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어렸을 적에 대야에다가 할아버지가 생선 조리를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사다가 풀어놓은 걸 본 거예요. 근데 그거 물고기가 계속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햇빛에 비쳐서 그 비닐이 반짝반짝거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 너무 매료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커리어를 보면은 아주 초창기부터 어떻게 해든지 그 물고기의 모양을 만들려는 노력들이 막 보여요. 처음에는 종이를 막 찢어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서 스탠드도 만들고 막 그럽니다. 거기다가 뭐 메탈 스트립 같은 거, 그러니까 쇠로 된 그런 거 판으로 해서 막 물고기 모양도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는 어디서 힌트를 얻냐면 자동차 제작하는 방식에서 힌트를 얻어갖고 와요. 우리가 자동차나 조선업 같은 거 보면 다 곡면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드는 기술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금 자기가 원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보셨던 구게나임 저 미술관을 형태를 만든 겁니다. 디자인하는 프로세스가 되게 웃겨요. 종이를 이렇게 구겨가지고 던져요. 근데 그거를 3D 디지타이저라는 걸로 찍어가지고 형태를 만들고 그 안에서 그 다음에 카티아라고 하는 그런 자동차나 전투기 만드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거기 넘겨서 그 형태를 철골로 어떤 모양을 만들지를 계산을 해낸 다음에 공장에서 제작해갖고 와서 현장에서 조립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경험이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거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 태어나서 경험했던 경험들이 사실은 평생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거죠. 저도 이게 건축가로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되게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려서의 경험인 것 같아요. 제 사진을 보면은 이게 제가 어렸을 때 모습인데 누구죠? 잘생긴 사람이 저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형하고 저하고 찍은 사진이거든요. 저 때부터 M자형 탈모의 기운이 보이죠, 저. 네. 이게 보면은 이 마당이라는 공간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추억이 많아요. 형이랑 뭐 꽃을 따서 놀기도 하고 연못에서 물고기들 쳐다보기도 하고 발을 담그고 있기도 하고 뭐 라일락 꽃냄새도 맡고 옥상에 올라가면은 뭐 등나무도 있고 거기서 우리 할머니가 닭장을 만들어가지고 병아리를 키워서 거기서 아침마다 견학 후라이도 해주시고 우와.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아파트를 이사를 가고 대학교 가서 다시 주택으로 이사를 오고 이제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다양한 그 공간에서 커오고 자라온 것들이 저를 먹고 살게 하는 어떤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건축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자동차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사면서 마당에 연못이 없어지고 주차장으로 바뀌는 과정도 봤고 그게 이제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가는 걸 제가 체험하게 되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 어디서 주로 뛰노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동네에 산이 있었어요. 산이 되게 많은 동네였어서 나무를 캐고 이렇게 구덩이가 남으면 애들끼리 거기에 모여가지고 막 과자 파티도 하고 거기 땅바닥, 흙바닥에서 막 애들 과자 나눠 먹고 뭐 가방 내팽겨 치고 거기서 막 놀기도 하고 기가 막힌 거 그랬었어요. 애들은 정말 다 보면 천재 건축가들인 거예요, 저렇게. 이게 공간이잖아요, 하나에. 돔을 거꾸로 뒤집어 놓은 공간이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도 사실 바닥도 생기고 벽도 생기면서 내가 들어가면 나만의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안에서 우리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과자 먹어도 됐는데 굳이 거기서 그 맞아요. 공간에 내려가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살았는데도 그 아파트에 화단이 있었어요. 잔디밭이 있고 나무들이 막 심어져 있었는데 그 나무들을 골대 삼아서 축구하고 그 나무들을 이를테면 수비수라고 생각하고 막 피해 다니면서 축구했던 기억이 있어요. 역시 이게 없는 데서 창의적인 게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이 도시를 좋게 만들려면은 추억이 만들어질 만한 장소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런 장소를 제일 잘 만드는 아이들은 역시 어린아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 중에서 제일 권장하고 싶은 놀이는 술래잡기라는 놀이예요. 술래잡기는 공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막 문짝 뒤 뭐 장롱하고 벽 사이 뭐 이런데 내 몸의 사이즈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까 뭐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몸과 공간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심리적인 걸 생각하면서 제 시선도 생각하고 이런 거를 끊임없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하는 운동이 술래잡기라는 놀이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시간만 있으면은 공간을 찾아가지고 장소로 만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학창 시절에서 학교 안에서 좋아했던 공간이 어디가 있으셨어요? 운동장, 운동장. 매점. 네. 양호실 좋아했어요. 양호실. 맞아. 그죠, 양호실이 제일 프라이빗하잖아요. 그 커튼도 쳐 있고 누울 네, 수도 잘 있고. 수 있고 해서. 학교의 공간에서 유일하게 누울 수 있는 데가 양호실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저는 미국에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복도락거 있죠. 그걸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계속 사용하는데 그거는 이제는 문만 열면은 옆에 있는 친구 문과 제 문 사이에 거기가 나만의 공간되니까 거기다가 진짜 안에도 다 꾸미더라고 친구들은. 뭐 여자들은 거기다 막 스티커 붙이고 맞아. 저 같은 그쵸. 경우는 그 당시 서태지 아이들이랑 H.O.T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붙여놓고 외국인들은 그거 뭔지 궁금해서 막 찾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때는 핸드폰이나 휴대폰 같은 거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랑 연락하려고 그러면은 뭐 학교 끝나고 뭐 하냐 하면은 쪽지를 써서 락커 사이에 이렇게 딱 던지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써서 또 답 쓰고 걔 락커 가서 또 놓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네. 아, 이게 우편함으로도 쓰이는구나, 그렇게. 저는 이상하게 학교만 가면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뒷자리에 많이 앉았거든요. 그래서 창가 그 1분 단이라 그러잖아요. 네. 거기 창가 옆에 그 자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해가 이렇게 쫙 들어오면 특히 3, 4시에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들으면서 졸리면 이렇게 엎드려 자는데 그 창가에 비치는 은행나무랑 그 운동장 풍경이 너무 예뻤던 기억이 나요. 네. 그렇죠. 여기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좋은 학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이 안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추억에 남고 좋은 공간 중에서 선생님하고 같이 교실에서 공부한 것들이라든지 운동장에서 운동한 거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나만의 사적인 공간, 내 친구하고 몇 안 되는 공간, 그다음에 구석진 곳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있고 싶을 때 옛날에 어딜 갔냐 하면은 계단참 꼭대기 옥상 나가는 데 있죠. 거길 갔어요. 그냥 거기는 사람들이 안 와요. 맞아요. 옥상을 못 나가게 막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이 책상 걸상을 안 쓰는 거 쌓아놓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곳에서 제 친구들하고 같이 뭐 쪽지 시험 공부도 하고 하면서 그게 저희들만의 아지트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건축가의 시선으로 보면은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게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사회의 그 문제의 가장 그 근본에 내려가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나와 다른 생각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말의 표현만 봐도 다르다는 말과 틀리다는 말을 혼돈해서 쓰거든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고 하고. 그럼 보면은 한 막 10명 정도 되면은 꼭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으로 통일해서 먹으려고 그러고 누가 볶음밥 시키면은 제 볶음밥 좋아하나 보다 이게 아니고 좀 유별나다고 생각하고 그런 성향들이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향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첫 번째 케이스가 저는 학교 건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에서 담장에 둘러싸인 대표적인 시설을 꼽는다면은 교도소랑 학교가 있어요. 건축적으로 보면은 사실 별 차이가 없어요. 창문 크기 외에는 생김새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둘 다 담장에 둘러싸인 시설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애들이 밖에 월담을 많이 하니까 어떤 학교들은 담장에다 전기줄을 깐 학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을 거의 수감 상태에 두고 있다고 봐야 돼요. 12년 정도를. 요즘엔 더 심각해졌어요.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배급받아서 먹고 있잖아요. 학교 급식이 시작된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식판에 똑같은 음식을 배급받아 먹는 데는 교도소랑 학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그런 공간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고3 애들 졸업할 때 꽃다발 대신에 두부를 먹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너무 획일화돼 있어요. 인격 형성이 되는 그 12년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아이들은 똑같은 교실에서 12년 동안 근데 다양성을 경험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랑 조금만 다른 생각 가진 애를 보면은 야, 쟤 왕따 이상하네. 그래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의 학교는 학교 교실이 하나가 있는 그 50개쯤 카페 놓으면 학교가 되거든요. 디자인하기 되게 쉬워요. 중학교 가도 똑같고 고등학교도 똑같고 옆 도시의 전학가도 똑같아요. 대전, 대구, 광주, 서울 할 거 없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똑같이 생긴 데 갇혀가지고 거기서 공부만 하고 있는 애를 보면 누구랑 제일 비슷하냐 하면은 양계장의 닭이랑 제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키운 다음에 얘를 졸업할 때 야 너만의 길을 가라. 청년이 도전의식과 꿈을 갖고 살아야지. 이딴 소리 하는 그거는 양계장에서 12년 동안 자라난 닭을 보고서 닭장에서 꺼낸 다음에 독수리처럼 날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데서 12년 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 집을 고를 때에도 제일 비슷하게 생긴 판상형 아파트를 고릅니다.
그러니까 3학년 4반 교실에서 공부하다가 304호 아파트에 살다가 죽고 나면 납골당에 가는 거예요. 너무 태연- 슬프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다 획일화된 그런 공간에 생활하고 있는 거죠. 죽어서도. 특히나 요즘 애들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저희 때도 저런 학교였지만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방과 후에는 집에 가면 마당과 골목에서 뛰놀았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을 요즘 신혼부부들의 첫 번째 집은 대부분 다 아파트를 삽니다. 이 요즘에 태어난 아이들은 다 아파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마당 대신 거실에서 놀고 골목길 대신 복도에서 놀고 근데 학교에 가면 교실에서 지내고 방과 후에 상가에 있는 학원에 보내지고 왔다 갔다 이동할 때 본거치에 실내에서 이동합니다. 계속 실내 공간에 갇혀서 지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되는 거예요. 변화하는 자연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미디어를 자꾸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자기랑 다른 애들을 보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제가 집에 있는 빨간 바지 입고 오랜만에 외출하려고 했더니 제 중학생 아들이 저한테 관종이라고 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랑 조금 다르면은 튀는 애들을 다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제가 옷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옷을 고르면 다 까만색 아니면 회색 옷만 골라요. 색깔 있는 옷을 권하면 못 입어요. 얘네들은.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통계를 보면은요. 학생 1인당 사용하는 실내 면적의 양이 지난 40년 동안 7배가 늘어났어요. 각종 뭐 체육관, 강당, 식당, 과학실험실, 음악실, 도서관 이런 게 생겨났잖아요. 엄청 풍요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실내 면적은 계속해서 많이 필요한데 학교 부지는 똑같아요. 학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고층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지금 우리 학교는 운동장 하나 남겨놓고 기역자 모양으로 된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선 게 대부분 우리나라 학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쉬는 시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매점. 저는 그런 거 있어요. 교실에서밖에 없으니까 책 위에 동전 올려놓고 이렇게 맞아, 그거 아니야? 뒤집기. 판치기라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더 어릴 때는 프로레슬링 같은 거 막 따라하고 뭐 학년 좀 올라가면은 이제 막 비보잉 같은 거 막 연습하는 친구들 있었어요. 있지 않습니까? 저도 댄스 배틀 이런 거 했었어요. 저희는 음악과인데 옆에 댄스과인 친구들한테 돈박스 주고 가지고 야 다 나와 이래가지고 막 쉬는 시간에 댄스 배틀 해가지고 저희가 이겼어요. 네 이겼어요. 자기 자랑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교실이 양쪽 문이 이렇게 미닫이가 있었는데 한쪽은 고정이었어요, 무조건. 그래서 거기에서 애들이랑 말뚝박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저희는 남녀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뭐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모여서 공기놀이를 한다든가 교실 뒤에서 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저는 여고 다녔는데요. 여고 이렇게 복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옆에 남고가 있었어요. 나가서 지나고 오 멋있네. 그거 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얘기들 다 보면 다 실내 공간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50분 수업하고 10분 쉰단 말이에요. 10분 쉬는 시간 동안에 어떤 애가 4개층을 뛰어내려가서 한 1, 2분 놀다가 다시 뛰어올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다 교실과 복도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인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또 뭐냐면은 그나마 있는 운동장 그거 하나 남아있는데 그것도 그냥 극히 일부 애들만 쓰는 거예요. 보통 우리 한반 학생들이 남녀 합쳐서 30명 정도가 한 반인데 그중에서 뻘간 칠한 애들 얘네들이 축구 열심히 하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운동장을 다 써요. 그러니까 전교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 되는 애가 운동장을 다 쓰고 있고 나머지 80%의 얌전한 남학생들, 여학생 애들은 스탠드에서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나온 밑에 책도 보고 싶고 친구랑 담소도 나누고 싶고 그런 공간이 없어요. 우리가 학교를 보면은 짱 먹는 애가 누구냐 하면은 축구 잘하는 애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입니다. 축구하는 운동장이랑 공부하는 교실밖에 없어서 그래요. 공간이 단조로우면은 그 안에 권력의 위계가 생깁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점심시간 되면은 축구공이 한 6, 7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이 일을 교정했었거든요. 네. 만약 우리 공을 쫓아다니다가 다른 공이 제 입을 팡 쳐가지고 입 안이 다 헌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참 보면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한 운동장을 여러 명이 동시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렇죠. 근데 공공건축물의 또 다른 문제점은 뭐냐면 평당 공사비가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의 평당 공사비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공사비가 제일 낮은 데가 다 학교네요. 두 그렇죠. 곳이. 초중고등학교가 제일 낮아요. 초중고 학교보다 좀 높은 게 경납고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평당 공사비 학교는 평당 공사비 550만 원이고요. 그리고 교도소가 850만 원이 지어지고요. 그다음 시청 건물이 750만 원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일 낮은 수준에서 애들을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고서 우리가 뭐 아이들이 이 사회의 미래고 주역이다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런 말 할 자격이 저는 사실 없어요. 제가 볼 때. 저는 학교 건축은 평당 공사비 한 1,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성북동 회장님 집 수준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의 집을 좋게 지어줄 수는 없거든요. 앞으로도 불가능할 거라고요, 그거는. 근데 만약에 공립학교를 좋게 만들면은 모든 국민이 12년 동안 제일 좋은 집에 살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제일 중요한 인격 형성기에. 그거만큼 저는 세금을 더 잘 쓰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어요. 낮은 건물에 사는 사람이 고층 건물에 사는 거주자보다 친구가 3배가 많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회를 보시면은 유독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혁신 기업들은 다 캘리포니아 쪽에서 나오잖아요. 동부에서 혁신 기업이 나왔다는 얘기를 제가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연구를 보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캘리포니아 지진이 많아서가 아닌가. 지진이 많으니까 고층 건물을 못 짓고 집들이 다 1, 2층짜리 저층 주거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3배가 많은 거죠. 보면은 스티브 잡스 같이 성격 까칠한 사람도 위즈니악 같은 착한 사람 만나서 애플도 창업하고 그러는 거예요. 잡스가 만약에 맨하탄에서 태어났으면은 아마 왕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느냐가 그 아이의 미래도 결정하고 사회의 미래까지 결정한다는 거죠. 창의적인 생각에 더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천정고도 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네소타 대학에서 실험을 한 게 하나 있어요. 2.6m 높이의 천정고 교실에서 공부한 아이와 3m 천정고 높이의 공부한 아이를 실험을 했더니 3m 천정고에서 공부한 아이가 창의력이 2배가 높게 나왔어요. 딱 40cm 차이밖에 안 나는데 엄청난 결과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정고를 좀 높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있는 뭐 방음제를 다 뜯어낸다든지 천정 마감재를 뜯어내면 40cm 높아지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오른쪽 그림처럼 꼭대기층만이라도 이렇게 경사진 지붕도 만들고 다양한 형태에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우리나라에서는 2.6m 천정고로 딱 규정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 높이로 4층 교실을 그렇게 좋게 만들면은 2층, 3층 학부모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평등한 사회를 항상 회기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잘못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어도 안 만들려고 그래요. 다양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시면은 아이들은 2.6m 높이의 교실에서 공부하고요. 집에 가면 2.3m 높이의 아파트에 살고 상가에 가면 다시 2.5m 높이의 상가에 갔다가 1.5m 공고체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창의력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 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평등한 사회를 항상 회기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사결정의 잘못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어도 안 만들려고 그래요. 다양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보시면은 아이들은 2.6m 높이의 교실에서 공부하고요. 집에 가면 2.3m 높이의 아파트에 살고 상가에 가면 다시 2.5m 높이의 상가에 갔다가 1.5m 공고체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창의력이 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계하는 거 하나 있는데 좋아. 그러니까 가운데 공원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저 공원으로 빼내서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숲속에서 축구를 하고 안가위엔 시민들이 와서 쓰고요. 여러 가지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산책로와 조깅 코스를 만들어서 자기의 체력과 기질에 맞게끔 선택해서 뛸 수 있게 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는 각기 다른 모양의 마당이 있어서 1학년 때는 삼각형 마당에서 놀고 2학년 때는 연못에 있는 마당에서 놀고 3학년 되면 빨간 지붕 느티나무 밑에서 놀고 계속해서 바꿀 수 있게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학교가 지어지면 참 좋은데 여러 가지 교육부하고의 갈등과 이런 저항들이 되게 많고요. 지금의 우리가 있는 학교를 조금 개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미 만들어진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보면은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다른 그 같은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학교였는데 옮기면서 중간에 테라스가 하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축구하는 애들은 밑에 운동장에서 하고요. 고무줄하는 여학생들이나 얌전한 남학생들이 그 테라스에서 놀아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다보면서 노는 거죠. 다양하게 공간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학생 수가 학교마다 줄잖아요. 그 빈 교실들이 생겨납니다. 그 빈 교실이 생겨난 거를 뭐 특별활동실을 만들면 안 되고요. 저는 그걸 부숴서 테라스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10분 쉬는 시간 동안 나가서 쓸 수 있게끔. 그럼 빈 교실이 없는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옥상을 개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옥상에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하늘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자연도 느끼고 거기를 정원으로 꾸미면 더 좋겠고요. 그럼 분명히 그럴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 옥상 올라가서 담배 피우면 어떻게 하냐? 그럼 CCTV 카메라 달면 되죠. 그럼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하냐고 할 거예요. 유리로 된 벽을 설치하면 돼요. 그럼 그럴 돈이 어딨냐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교무실이라도 4층으로 옮겨야 돼요. 지금은 1층에 교무실이 있기 때문에 2층 아이들도 밖에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경비실 마냥 1층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앞서서 우리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권력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높은 선생님들은 제일 꼭대기층으로 가야 돼요. 1층은 아이들에게 양보를 하고 거기서 바깥에 정원을 보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죠. 돈이 되면은 창문턱을 부숴야 돼요. 유리창을 밑에까지 내려서 바깥에 정원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걸 폴딩 도어로 만들어서 날씨 좋은 날은 접어가지고 바깥에 있는 꽃 냄새를 맡으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근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우리 아이들은 닭장 같은 데 집어넣고 엄마들이 한 오전 11시에 카페에 모여가지고 폴딩 도어를 열고 차를 마시면서 방과 후에 어느 학원에 애를 이렇게 뺑뺑이를 돌릴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내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좋은 걸 먹이고 입히지만은 건축 공간으로 애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자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식은 책에서 배우고 지혜는 자연에서 배워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리의 학교는 지식만 가르칠 뿐 지혜를 가르치는 자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연을 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통이 단절되어 있는 현상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도시 안에 얼굴을 맞대고서 다양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공원의 배치고 그다음에 벤치의 숫자고 걸어갈 만한 거리에 도서관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과거의 그리스 사회를 보시면은요.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나눌 수 있는 아고라 같은 광장이 있었고 원형극장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다양성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런 그리스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다양한 생각이 만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21세기형 아고라와 원형극장이 필요하다. 그게 우리 시대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 공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를 이해하고 나하고 다른 사람을 조금 더 화목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축 공간들을 더 계속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선생님, 그 질문이 있는데요. 동사무소가 우리나라에 또 언제 생긴 것도 궁금한데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본 것 같아가지고 예. 해외에는 있는지. 예, 해외에 거의 없어요. 아, 우리나라만 있는. 예, 처음에 동사무소가 만들어지는 거는 1920년대 콜레라 때문에 만들어져요. 이 균이라는 게 부자들한테는 정말 두려운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겠는데 옆에서 갑자기 균을 갖다 옮겨가지고 죽는다라고 하면 그럼 힘든 거죠.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당시의 그 사회적인 혼합입니다. 그 인사동이라든지 아니면 개동이라든지 북촌을 가보시면 큰 집 옆에 작은 집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큰 양반집 옆에 그 집에 일을 해주는 다양한 사람들이 옆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아침에 양반이 딱 앉아가지고 야 오늘은 수박 먹고 싶다라고 하면 누군가 가서 사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보행권 안에 하인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가 혼합돼 있어요. 혼합되어 있고 사람들도 막 섞여 삽니다. 섞여 사는데 병은 부자, 가난한 사람 가리지 않고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영양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병에 잘 걸릴 수 있고 그럼 옮기도 쉬운 거죠. 그 와중에 콜레라가 퍼지니까 일본 경찰들 같은 경우에 조선인들 마을 보고 발생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물을 갖다가 폐쇄하는 거예요. 왜냐면 물로 오염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광을 불태웁니다. 다 소각시켜요. 그럼 내가 99칸 대저택에 있는데 나의 집에 일을 하는 하인 한 명이 콜레라 걸렸다라고 하는 순간에 내 집이 다 소각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자경이라고 해서 스스로 안에서 용하다는 의사 데려오고 뭐하고 하면서 그 위생 사무를 했던 게 지금의 가요동 동사무소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예전부터 있었던 정, 동, 뭐 부, 방, 계 여러 가지 행정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동이라고 하는 동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동장들이, 동회장들이 모여서 거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나르고 치료하고 뭐 이랬던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 자리가 여러 군데 생겨요. 그래서 도심 안에서부터 동사무소가 생깁니다. 일본도 비슷하긴 해요. 정회라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무소를 갖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회장, 쉽게 말하면 이장님 댁, 동장님 댁입니다. 근데 동장이 일을 하는 동사무소를 따로 만드는 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서울도 메트로폴리스잖아요. 예. 언제부터 서울이 메트로폴리스가 된 아, 걸까요? 언제부터일까요? 한양 때부터라고 합니다. 한양. 저는 도시의 발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도시란 정의입니다. 도시가 도대체 뭐예요? 라고 누군가 물으면 저는 진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먹을 걸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학문적으로는 비농인구라고 해요. 비농인구 비율. 근데 자기가 먹을 걸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내일 식량을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여기 못 있어요. 자, 도시에 그렇게 생산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끊임없이 먹을 걸 갖다 날라야 돼요. 맨 처음에 주변 거에서부터 오겠죠. 경기도에 있는 땅에 있는 그 쌀들을 갖다 끌고 와서 서울 사람들을 먹이겠죠. 그런 식으로 가는데 문제는 이게 한 번이라도 끊기면 안 됩니다. 구제역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구제역은 그 흐름을 갖다가 일시 멈춤이에요. 분명히 내가 서울 사람이고 여기서 닭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죽어나가기 때문에 닭의 움직임이 모든 게 다 멈췄다라고 하면 여기는 풍기죠. 그러면 이게 계속되면 딴 거 대체제를 주다가 안 되면 수입해야 되는 겁니다. 경기도 말고 딴 데서 와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배후지에서 공급을 갖다가 꾸준히 끊임없이 적절하게 해줘야 돼요. 예전 같으면 계획경제에서는 배급입니다. 자, 한 가구당 김장을 갖다가 10포기씩 하니까 아니면 50포기씩 하니까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50포기 신청을 하면 만들어서 배급하죠.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배급한 적이 많아요. 석유도 배분했고 연탄이 딸렸다 그러면 연탄도 배분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될 때는 긴급히 가서 배분을 합니다. 배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대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먹여 살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닌데 제일 이걸 쉽게 해주는 게 뭐였냐면 시장 제도입니다. 시장이 있으면 정부가 배추를 여기서 서울로 갖고 와라 라고 말을 안 해도 서울에 가면 배추값이 비싸더라 라는 말만 하면 지방에 있는 배추가 올라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 사람 관리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인건비도 서울만 가면 월 여기보다 100은 더 받더라 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죠. 그래서 항상 도시는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만 물건이 오고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오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이 메트로폴리스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의 한 징표가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신 삼겹살이에요. 돼지고기. 오늘 돼지고기는 칠레산, 내일 돼지고기는 네덜란드산. 계속 바뀝니다. 페루산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저쪽 페루나 칠레나 네덜란드나 뭐 프랑스나 여기저기서 서울에 가서 돼지고기를 팔면 더 비싸게 받는다라는 사인만 있으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공급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의 제국 같은 지구 위에서 물건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도 이제 메트로폴리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기는 80년대 후반으로 잡아요. 88 올림픽 이후에 국제 행사 많이. 예, 국제 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그 LA 갈비라고 혹시 기억하시나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LA 갈비? 예. LA 갈비가 오기 시작을 하면서 누구 편으로 LA 갈비가 오냐면 교포 편으로 와요. LA 갈비를 갖다가 이제 공항에서 이제 그 스티로폼 박스에다가 물 줄줄 흘리면서 이렇게 갖고 오셨대요. 교포들이. 그때 처음으로 이제 갈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육류 문화가 이제 커집니다. 그래서 쭉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음식들을 갖다 섭취하는 거죠. 파인애플,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이 80년대, 88년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교류가 많아집니다. 이게 메트로폴리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세계 도시의 메트로폴리스를 갖다가 보는 하나의 요령이 있습니다. 그 요령이 지금 이 초록색 요 라인 따라서 이제 시 경기가 될 텐데 도시의 가로망을 보면 이 당시에 언제 어떻게 도시가 확장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작은 성 안에 길이 촘촘하게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보행권입니다. 보행권이 있을 때 도시가 발전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점점 성겨지면서 외곽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특히 그러니까 이런데요. 넓은데 격자가 등장하죠. 격자가 등장한다는 얘기는 빠르게 도시가 만들어진 곳이고요. 그리고 이런 곳도 마찬가지로 격자로 도시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종로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다 보행권인 거죠.
도성 안에서 뭐 4km, 1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2시간 걸으면 대충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누구 보고 싶다 오라고 해라고 술 먹자라고 하면 그 친구는 한 4시간 있다가 같이 와서 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게 보행권으로 만들어지는 게 도시인데 이제는 자전거, 그다음에 기차, 지하철 이러면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KTX로 출퇴근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광역 요즘 나오는 GTX라고 하나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철도가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 또 도시 구조를 바꿉니다. 예전과는 다른 도시가 이제 또 펼쳐지는 거죠. 그것들을 흔적처럼 이제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옛날 도시들을 보면. 그래서 꼭 보는 게 이런 도시 하나 놓고 지하철 지도입니다. 지하철 지도를 보면 이 도시가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 지하철 중심으로 바뀌었는지, 아직도 자동차 중심인지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순환입니다. 순환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보통 큰 도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외곽순환도로라고 있죠. 그래서 외곽순환도로가 남부순환도로 다음에 생기는데 이 링이, 이 원이 3개쯤 되면 인구 2천만의 대도시급이라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는 게 가로질러 가는 것보다 언제나 멀 수밖에 없어요. 출퇴근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에 있는 판교 쪽에서 부천 쪽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돌잖아요. 이 도는 것들이 항상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가운데가 얼마나 막히면 돌아가도 빨리 가냐는 거예요. 즉 가운데가 막힌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여러 업종이, 여러 산업이 생태계가 발전했다는 거에 반증입니다. 한쪽에 워낙 많은 생태계가 있으니까 이걸 피해서 도는 거죠. 그 도는 게 한 번 돌렸어요. 남부순환도로 돌리고 옛날에 통통 비었겠죠. 막히죠. 옆에 또 뚫고 이래가면서 링을 갖다 보통 한 3번 정도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런던 도시나 파리나 뭐 이렇게 지도를 딱 펴놓고 링이 몇 개인가를 보면 대충 어느 정도 도시가 규모가 확장이 돼 있구나. 그리고 안에는 어느 정도 막히는구나를 갖다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시를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입니다. 자, 이래도 막히면 그때 지하철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막혀서 대중교통 타고 가라. 그래서 이제 이 도쿄에 지하철이 나오는 겁니다. 도쿄에 지하철로 들어가면 굉장히 여기저기 다 막혀도 아무튼 지하철은 기차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구 2천만 이상의 도시권을 갖다가 안정적으로 출퇴근을 보장시켜주는 시스템. 이게 이제 지하철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수도권, 메트로폴리스를 갖다 기준으로 할 때 바운더리가 행정구역은 못 믿어요. 누구나 못 믿어요. 왜냐면 아주 작은 행정구역으로 잘라버리면 인구 800만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경제권으로 하는데 이 경제권이 뭐냐면 대중교통 티켓 하나 끊고 도달할 수 있는 권역을 메트로폴리스권으로 추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차표 끊지 않고요. 지하철표 끊고 들어가가지고 갈 수 있는 거.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도 100분권이에요. 지하철로 100분까지는 출퇴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러면 춘천하고요. 천안이 들어갔습니다. 수도권 할 때 예전에는 편했어요. 경기도 통계만 쓰면 되는 거였거든요. 서울하고 인천하고. 이제는 춘천시 거하고 천안하고 심지어 대전, 세종까지도 지금 써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수도권의 통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권역이 넓어진다. 이거는 철저히 교통의 발전이랑 같이 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그 하이퍼 루프인가요? 밑에 이렇게 쭉 움직이는 초고속 열차 있죠. 떠가지고 가는 거. 이게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도시의 변화를 어마어마하게 흔들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순간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밥 먹고 티타임으로 저쪽 부산 갔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시 올라오고 뭐 이런 게 지금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설마 그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